내 이름은 강은우. 강은우라는 이름은 마치 족쇄처럼 나를 옥죄었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인 강산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타이틀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지만 사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공허했다. 이 넓은 저택은 언제나 정적에 잠겨 있었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존재할 뿐이었다.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6시. 식당에는 나를 포함해 아무도 없었다. 길게 늘어선 대리석 식탁 위에는 은빛 식기들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최고급 식당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요리들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에서도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포크가 접시 위를 스치는 쨍그랑 소리, 앤티크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이 거대한 공간을 채웠다. 간간히 내쉬는 나의 숨소리마저 거슬릴 정도로 침묵은 깊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곳 같았다. 나는 접시 위에 놓인 푸아그라 테린을 기계적으로 잘랐다. 입안에 퍼지는 기름진 풍미는 고급스러웠지만 그 맛을 음미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냥 삼킬 뿐이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잘 가꿔져 있었지만 마치 그림 속 풍경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포크를 든 채 창밖을 응시했다. 내 눈길은 저 멀리 이 저택의 높은 담장을 넘어 어딘가에 있을 알 수 없는 세상으로 향했다. 그 세상은 분명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과는 다를 것이었다. 좀 더 소란스럽고 좀 더 인간적인 온기가 있는 곳이겠지.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쳤다. 아버지는 항상 바빴다. 아니, 정확히는 내게 시간을 내줄 여유가 없었다. 넓은 서재에서 밤늦도록 서류를 검토하거나 해외 출장을 떠나거나 아버지의 존재는 늘 멀리 있었다. 가끔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없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각자의 식사를 마칠 뿐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그저 사진 속의 희미한 미소만이 전부였다. 그래서 이 저택은 내게 고독의 상징이었다. 풍요롭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간. 식사를 마치자마자 집사가 다가와 정중하게 내 접시를 치웠다. 나는 그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일어섰다. 내 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고 양옆으로 걸린 고가의 그림들은 내 감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무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이 스케치북은 내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매일 밤 나는 여기에 나만의 세상을 그려 넣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나 웅장한 풍경이 아니었다. 거리에 앉아있는 노인, 웃고 떠드는 아이들, 빗속을 걷는 연인들의 뒷모습,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나 갈망하는 삶의 단면들이었다.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이 저택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붓질 하나하나에 나의 고독과 갈망이 실렸다. 그림을 통해 나는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능력은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었다. 그저 나만의 비밀스러운 안식처일 뿐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내려갔다. 넓은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소파에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순간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비에 젖은 동물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형체가 보였다. 작은 강아지였다. 비에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었다.
아마도 길을 잃었거나 버려진 듯했다. 내 심장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감정은 생소했다. 나는 주저없이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빗방울이 내 얼굴을 스쳤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강아지는 나를 보자마자 잔뜩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조용히 속삭이며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내 손에서 비릿한 비냄새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는지 천천히 다가왔다. 작은 몸이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내가 걸치고 있던 캐시미어 숄을 벗어 강아지의 몸을 감쌌다. 숄은 값비싼 명품이었지만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었다. 이 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 강아지는 내 품에 안기자마자 안심한 듯 가늘게 울었다. 나는 젖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다시 저택 안으로 들어왔다. 몸은 차가워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집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나는 강아지를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고 따뜻한 우유를 주었다. 작은 생명이 내 손길에 의지하는 것이 신기하고 또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그저 내 안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강아지가 우유를 마시는 동안 나는 문득 아버지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보통 이 시간에 서재에 없었는데 호기심에 나는 서재 문을 살짝 열었다. 서재는 평소처럼 정돈되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늘 새 것 같은 물건들만 좋아했는데 이렇게 낡은 액자를 책상에 두는 것은 처음 보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들어 올렸다. 액자 속 사진은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한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의 뺨을 만지고 있었다. 여자아이의 얼굴은 너무 작고 흐릿해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묘하게 나와 닮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심장이 불길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나는 아버지에게 다른 자식이 있었던가? 사진 뒷면에는 송글씨로 희미하게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래된 한자어와 한글이 섞여 있어 읽기 어려웠지만 몇몇 글자들은 알아볼 수 있었다. 강민서, 나의 유일한. 나는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비밀의 조각 같았다. 이 아이는 누구이며 아버지는 왜 이 사진을 숨겨왔을까? 그리고 유일한이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할까? 나는 사진을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놓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내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진실에 대한 미약한 갈망이 피어났다. 이 고요한 저택, 내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이 순간에도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나의 모든 것을 뒤흔들 폭풍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은 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 아이의 희미한 얼굴이 아른거렸다. 아침이 되자마자 다시 서재로 달려갔지만 사진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어젯밤 내가 본 것이 꿈은 아니었을까 혼란스러웠다. 집세게 혹시 서재에 다른 사람이 다녀갔는지 물었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하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가씨,
라고 답할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 저택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다. 묻지 않아도 될 질문을 하는 순간 벽은 더 두꺼워졌다. 그 작은 강아지는 별이라고 이름 지어주었다. 별은 내 곁에 꼭 붙어 다녔다. 녀석의 존재는 이 텅 빈 저택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였다. 별의 재롱을 보며 나는 사진이 남긴 불길한 예감을 잠시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폭풍은 고요한 아침 햇살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쨍한 햇살이 식당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별은 내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다. 그 순간 집사가 급하게 달려와 소리쳤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접시 위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늘 건강했다. 평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분이었다. 설마 아버지가 쓰러지다니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별을 안고 급하게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방은 아수라장이었다. 의사 몇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거렸다. 침대 위에는 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다. 미동도 없었다. 아버지는 늘 내게 차갑고 무뚝뚝한 분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상상해 본 적은 없었다. 내 세상의 한 축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나는 말없이 그 자리에 못 박혔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내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손 쓸 틈도 없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귀가 멍해지고 주변의 소음이 멀어졌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차갑고 평온해 보였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늘 강하고 거칠었던 아버지의 손은 이제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인지, 허망함인지, 아니면 이제 혼자 남겨졌다는 고독감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늘 멀리 있는 존재였지만 그래도 그는 내 세상의 일부였다. 이제 그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장례식은 사흘 뒤에 치러졌다. 강산그룹 회장의 장례식답게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다. 정재계 인사들, 해외 바이어들,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사들이 줄을 이었다. 그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무거운 표정으로 내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위로보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나를 향한 동정심, 그리고 앞으로 강산그룹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았다. 내 친척들이라고는 할아버지의 형제들이나 어머니 쪽에 아주 먼 친척들 뿐이었다. 그들은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이런 일에만 나타나서 나를 향해 온갖 덕담을 늘어놓았다. 그들의 말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재산을 탐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나는 역겨움을 느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다. 장례식 마지막 날, 모든 조문이 끝나고 마지막 절차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지만 왠지 모를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강은우 아가씨 되시죠? 저는 강 회장님의 법률 고문을 맡았던 김 변호사입니다. 그는 낙의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김민준 변호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회장님의 서재에서 유언장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가씨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언장 당연히 내가 모든 것을 상속받을 터였다. 아버지는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남기셨을까? 혹시 내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아니면 더 잘 지내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이라도. 나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에서 그동안 내가 갈구했던 따뜻한 마음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했다. 오후 3시, 나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에는 김 변호사, 그리고 몇몇 친척들과 회사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들은 마치 연극을 관람하듯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친척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내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자신들에게도 떨어질 몫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듯했다. 김 변호사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고 강산그룹 강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는 서류철에서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유언장은 길게 이어졌다. 아버지의 사업 철학, 그리고 강산그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지루했지만 꾹 참고 들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 올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아버지의 유일한 자식이자 유일한 혈육은 나뿐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김 변호사는 핵심적인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본 유언에 따라 나의 모든 재산, 즉 강산그룹의 모든 주식, 부동산, 예금 및 기타 모든 자산은 나의 유일한 친딸 강민서에게 상속한다. 김 변호사의 입에서 강민서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재 안에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강민서, 그 이름은 분명 내가 서재에서 발견했던 사진 뒤에 쓰여있던 이름이었다. 설마 그 아이가. 내 눈은 김 변호사를 향했다. 그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유언장을 계속 읽어 내려갔다. 단, 강민서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모든 재산은 지정된 신탁법인에서 관리하며 그녀가 25세가 되는 해에 모든 권한이 이양된다. 또한 강민서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는 대신 강은우에게는 생전 회장님이 거주하시던 서초동 자택과 매달 생활비 500만 원이 지급된다. 500만 원. 100억 원을 상속받을 거라 믿었던 나에게 돌아온 건 고작 한 달에 500만 원이었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내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유일한 친딸이라고. 그럼 나는 아버지에게 무엇이었나? 나는 평생을 이 저택에 갇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바로 그때 서재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2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수수하고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묘하게 기품이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매, 콧날, 그리고 입술은 아버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나 자신과도 닮아 있었다. 그녀가 바로 강민서였다. 내가 서재에서 본 사진 속의 어린아이. 이제는 다 자란 한 여인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지만 동시에 어떤 강인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세상에 없던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이다. 믿었던 아버지가 나를 철저히 기만한 것이다. 설마 이게 무슨 소리죠? 김 변호사님, 뭔가 잘못된 거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 불안정해서 내가 듣기에도 낯설었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접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강 회장님께서 직접 공증하신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가씨, 내 친척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까의 탐욕 대신 당혹감과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가 아닌 저 낯선 여자가 상속녀라는 사실에 크게 놀란 듯했다. 그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나는 내가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느꼈다.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이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나는 소리쳤다. 내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강민서는 나를 조용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당신은 누구야? 대체 왜 여기 나타난 거야? 나는 강민서를 향해 악에 받쳐 소리쳤다. 그녀는 내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강민서입니다, 언니. 그 단어는 내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단 한 번도 언니라는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늘 혼자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여자가 나를 언니라고 부르다니, 게다가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나는 그들을 등지고 서재를 뛰쳐나왔다. 내 귀에는 친척들의 웅성거림과 회사 임원들의 귓속말, 그리고 강민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이 거대한 저택은 이제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나는 서초동 자택으로 가야만 했다. 그곳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살던 곳이라고 들었다. 나는 짐을 쌌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짐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었다. 내게 소중한 것은 낡은 스케치북과 몇 권의 책들, 그리고 별뿐이었다. 비싼 옷들과 보석들은 모두 이 저택에 남겨두었다. 그것들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마치 내 삶이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서초동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작은 빌라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급 주택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좁고 낯설게 느껴졌다. 이곳은 내가 평생 살아온 저택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다.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강산그룹의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저 한 달에 500만 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름만 남은 옛 부잣집 딸이었다. 별은 내 곁에 꼭 붙어 있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삶을 시작해야 하는 막막함 속에서 별의 존재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저택의 정원처럼 잘 가꿔진 정원은 없었다. 그저 평범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멀리서는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다. 내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아버지는 왜 내게 이런 짓을 했을까? 왜 내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일까? 그리고 강민서는,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는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강은우가 아니었다. 나는 철저하게 버려지고 기만당한 존재였다. 내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복수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막연했지만 분명히 나는 이 상황을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나는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었다. 서초동 빌레서의 새 삶은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다. 한 달 500만 원이라는 돈은 일반인에게는 큰 돈일지 몰라도 평생을 최고급 서비스와 사치 속에서 살아온 내게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운전도 요리도 하다못해 청소조차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다. 처음 며칠은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나의 분노는 점차 무기력함으로 변해갔다. 강민서, 그 이름 세 글자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별의 존재는 나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다. 녀석은 내가 우울해할 때마다 내 품에 파고들어 코를 비비거나 장난스럽게 꼬리를 흔들며 산책을 조르곤 했다. 녀석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이 작은 생명에게 나는 유일한 존재였다. 내가 무너지면 별도 갈 곳이 없었다. 그 생각에 나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나는 가장 먼저 돈 문제에 직면했다. 500만 원으로는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다. 당장 식비부터 교통비, 그리고 별의 사료값까지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저택과 재산은 모두 강민서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매 순간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도 없었다. 이력서에 쓸 경력이라고는 강산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한 줄뿐이었다.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부터 나만의 비밀스러운 안식처였던 스케치북이 떠올랐다. 나는 숨겨진 나의 재능을 꺼내 보기로 결심했다. 그림을 그려 돈을 벌 수 있을까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다. 나는 무작정 동네 화방으로 향했다. 낡은 스케치북 외에는 변변한 화구 하나 없었기 때문이었다. 화방에서 캔버스와 유화물감, 붓을 고르는데도 돈이 꽤 들었다.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물건을 골랐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작은 방에 나만의 작업 공간을 만들었다. 캔버스를 펼치고 붓을 들었다. 무엇을 그릴까? 내 안에 모든 감정을 쏟아낼 무언가가 필요했다. 나는 붓끝에 내 절망과 분노, 그리고 이제는 익숙해진 고독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그림은 추상화였다. 검은색과 회색에 거친 붓질이 뒤엉켜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하게 붉은색과 노란색이 번져 있었다. 마치 찢겨진 내 마음을 표현하듯 혼돈과 고통이 담긴 그림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서 신인 작가 발굴, 시민 공모전 포스터를 발견했다. 상금이 꽤 컸다. 나는 망설였다. 내가 그린 그림이 과연 대중에게 통할까? 하지만 이것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공모전에 출품하기로 결심했다. 내 그림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공모전은 작은 공원에서 열렸다. 주말이라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고 내 그림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과 함께 나란히 전시되었다. 내 그림은 다른 그림들 사이에서 유독 튀었다.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색채는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듯 했다. 나는 구석에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다.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응시했다. 어떤 이는 감탄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때였다. 한 중년 남성이 내 그림 앞에 섰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예리했다. 그는 한참 동안 내 그림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아가씨가 이 그림을 그렸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범상치 않은 재능이로군. 그림 안에 슬픔과 고독이 깊게 배어 있어.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강인함이 느껴지는군. 마치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목 같아. 그의 평가에 나는 놀랐다. 그는 내 그림 속 숨겨진 감정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을 김지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때 유명했던 화가였지만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그의 존재는 마치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비로운 존재 같았다. 심사 결과 발표 시간. 나는 가슴 졸이며 무대 앞에 섰다. 수많은 참가자들 속에서 나는 초라하고 작아 보였다. 하지만 내 그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이번 신인 작가 발굴 공모전의 연계의 대상은 강은우 작가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사회자가 내 그림에 대해 설명했고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상장과 함께 두둑한 상금이 내 손에 들렸다. 이 돈으로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다. 나는 그림을 통해 처음으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었다.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수상소감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였다. 사람들 틈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강민서였다. 그녀는 내 그림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매, 빈틈없는 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강민서 옆에 있었던 그녀의 변호사, 박정아였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는 듯했다. 특히 박 변호사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나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경멸이 담겨 있었다. 강민서는 내 그림을 보며 무언가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슬픔과 공감,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여 있는 듯했다. 그녀가 내 그림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내면의 고통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박 변호사는 강민서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명확하게 들을 수는 없었지만 박 변호사가 나를 가리키며 무언가 불쾌한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강민서가 고개를 저으며 반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희극 같았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피했다. 이제 막 작은 희망을 찾았는데 그들이 다시 나타나 내 평화를 깨뜨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서가 강 회장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점을 이용해 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론과 미술계에 은밀히 나의 과거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 강산그룹의 망나니, 딸이 돈이 궁해져 그림을 그린다. 그녀의 그림은 그저 부잣집 딸의 변덕스러운 취미일 뿐이다.
사실 그녀는 아버지를 배신한 펠리오나다 등등 악의적인 소문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나는 한순간에 동정의 대상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 갤러리스트들은 내 전시를 취소했고 미술평론가들은 내 그림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 그녀의 그림에는 진정성이 없다. 그저 부잣집 딸의 호기심에 불과할 뿐, 강산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후광 덕분에 수상했을 뿐이다. 그런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들은 내 그림이 아니라 나의 배경을 비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말은 나를 가장 크게 상처 입혔다. 아버지를 배신한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였다. 나를 철저히 속이고 버린 것은 아버지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내가 몰락하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여론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강민서의 이미지를 포장하고 내가 강민서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강민서 역시 이런 상황이 불편한 듯 보였지만 박 변호사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적대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낙담하고 있을 때 김지훈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의 그림을 극찬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은우 아가씨, 이런 비난에 흔들리지 마시오. 진정한 예술가는 비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오. 당신의 그림은 진심을 담고 있어. 그 진심은 결코 거짓으로 가려질 수 없소. 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나를 예술가로서 인정해 주었다. 그는 내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결코 동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진 재능을 알아봐 주었고 나를 격려했다. 김지훈은 내게 미술에 대한 깊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내게 잊고 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어넣어 주었다. 그의 지도를 받으며 나는 내 그림이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매일같이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렸다. 외부의 비난은 더 이상 나를 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비난은 내게 더 큰 그림을 그릴 에너지를 주었다. 나는 내 그림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었다. 내가 겪은 고통과 부당함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박 변호사의 계략과 강민서의 침묵 속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의 재능은 이제 나를 위한 방패이자 동시에 상대를 향한 날카로운 검이 될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박 변호사의 악의적인 소문과 언론의 비난은 나를 더욱 단련시켰다. 나는 더 이상 유리궁 속에 갇힌 나약한 아가씨가 아니었다. 김지훈 선생님의 지도 아래 나는 매일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에 몰두했다. 캔버스 위에 붓을 놀릴 때마다 내 안의 분노와 고통은 예술적인 에너지로 승화되었다. 나는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김지훈 선생님은 단순히 그림 기술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예술가의 정신과 태도를 가르쳤다. 은우 아가씨, 그림은 기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소. 그림은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그 안에 담긴 화가의 진심이 관객에게 전달되는 것이요. 지금 당신의 그림에는 슬픔과 고독, 그리고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독창성이고 힘이요. 그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당신의 진심을 담아 그리시오. 그의 말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내 그림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내가 겪은 불합리함,
내가 느낀 배신감,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림은 나에게 언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지훈 선생님이 나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은우 아가씨, 강산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미래를 위한 예술기획전에 당신을 추천했소. 나는 깜짝 놀랐다. 강산문화재단이라니, 그곳은 아버지의 그룹에서 운영하는 재단이었고 지금은 강민서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곳이었다. 내 그림을 비난하고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박 변호사가 바로 그 재단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었다. 선생님, 하지만 그곳은, 내 말에 김지훈 선생님은 빙긋 웃었다. 알고 있소.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기회요. 그곳은 당신이 추락한 곳이자 동시에 당신의 예술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것이오. 당신의 그림으로 모든 편견을 부수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강산문화재단에서의 전시는 내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마주해야 하는 장소였다. 하지만 동시에 김지훈 선생님의 말처럼 이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재능을 증명한다면 모든 비난과 오해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기획전에 참가하기로, 나의 그림으로 나의 명예를 되찾고 아버지가 내게 왜 그랬는지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었다. 며칠 뒤 나는 기획전 준비를 위해 재단 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아버지의 집무실이 있던 본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분위기는 여전했다. 나는 낯선 시선들 속에서 내 그림을 전시할 공간으로 안내받았다. 재단 관계자들은 나를 노골적으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그들은 박 변호사의 지시를 받았음이 분명했다. 내 그림을 구석진 곳에 배치하고 조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나는 억울했지만 꾹 참았다. 이 정도쯤은 예상하고 있었다. 나는 묵묵히 내 그림을 제자리에 걸고 조명이 부족하면 스포트라이트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마지못해 내 요구를 들어주었다. 전시회 개막일, 강산문화재단 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미술계 인사들, 언론인들, 그리고 강산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귀빈들이 모두 모였다. 물론 강민서와 박 변호사도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보았다. 박 변호사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강민서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강민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강산그룹의 상속녀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질투, 분노,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동질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 작가들의 작품 앞에 몰려들어 감탄사를 연발했다. 내 그림이 있는 곳은 여전히 한산했다. 사람들은 내 그림 앞을 스쳐 지나가거나 힐끗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쓰라림을 감출 수 없었다. 내 진심이 담긴 그림이 이렇게 외면당하는 것이 너무나 아팠다. 그때 저 멀리서 김지훈 선생님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하지 마시오. 은우 아가씨, 진정한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법이오. 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사람들의 시선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내 그림 앞에서 서서 혹시라도 내 그림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설명을 해줄 준비를 했다. 그 순간 홀 한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경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무슨 일인가 싶어 시선이 쏠린 곳을 바라보니 홀 중앙에 전시되어 있던 이번 기획전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인 유명 작가의 유화 한 점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그림 한가운데를 찢어 놓은 듯했다. 사람들의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전시회 주최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은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사건 현장을 통제했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이런 일이 대체 누가... 그때 박 변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훼손된 그림 앞에서 서서 나를 똑바로 가리켰다. 범인은 저 여자입니다. 강은우 아버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강산문화재단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려 하는군요. 박 변호사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비난이 가득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할 리 없었다. 나는 내 명예를 걸고 이 전시에 참여했는데 경찰이 내게 다가왔다. 강은우 씨, 잠깐 저희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는 황당함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 변호사의 계략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내가 가장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려고 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었다. 나는 홀로 수많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난에 맞서야 했다. 김지훈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내가 혼자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멀리서 조용히 나를 응원하고 있었다. 시간은 촉박했다. 경찰은 몇 시간 안에 범인을 찾지 못하면 이번 전시회 전체를 취소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전시회가 취소된다면 나는 다시는 미술계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것이었다. 나의 명예는 물론 앞으로의 삶까지도 완전히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다. 박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낡은 사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내가 결코 의식하지 못했던 특별한 능력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나는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려낼 수 있었다. 아버지의 낡은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적혀있던 글자, 그리고 그 글자들이 이루는 특정 모양. 나는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능력은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각적인 정보의 완벽한 재구성 능력이었다. 나는 훼손된 그림을 다시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흉기에 찢긴 그림은 엉망이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찢긴 자국 사이로 보이지 않던 아주 미세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그림이 훼손되기 직전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재구성되는 듯했다. 보이지 않던 그림자, 희미한 얼룩, 그리고 특정 각도에서만 보이는 미세한 스크래치. 내 눈은 마치 고성능 카메라처럼 모든 것을 포착하고 있었다.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는 이 능력을 사용해야 했다. 나의 유일한 무기이자 나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였다. 나는 경찰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이 그림을 누가 훼손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박 변호사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강민서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시련의 무대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나를 향한 모든 편견을 부셔버릴 것이다. 시간은 촉박했지만 나는 내 안에 숨겨진 힘을 믿었다. 나의 능력은 나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줄 것이 분명했다. 저는 이 그림을 누가 훼손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에 호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경찰관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고 박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입계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강민서는 불안한 듯한 표정으로 나를 응시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나를 위한 무대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훼손된 그림은 유화입니다. 유화는 마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유의 유분기가 있죠. 이 그림이 훼손된 방식과 주변 환경을 미루어 볼 때 범인은 그림을 찢는 순간 손에 유화 물감이 묻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물감은 나는 훼손된 그림 주변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자세히 보면 그림 바로 아래 바닥에 아주 미세한 점이 보입니다. 이 점은 일반적인 먼지나 오물이 아닙니다. 이 그림에 사용된 특정한 색상의 물감 조각입니다. 경찰관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너무나 작고 희미해서 육안으로는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었다. 박 변호사는 비웃었다. 강은우 씨,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런 미세한 점 가지고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눈에는 그 작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다. 마치 확대경으로 본 것처럼 그 점의 미세한 질감까지 느껴졌다. 그것은 내가 가진 특별한 능력, 즉 극도로 미세한 시각 정보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재구성하는 능력 때문이었다. 나는 그동안 이 능력을 그림을 그리는 데만 무의식적으로 사용해왔을 뿐 그것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질 줄은 몰랐다. 이 물감 조각은 그림이 훼손될 때 튀어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색상은 이 그림에만 사용된 독특한 색상 조합입니다. 이 물감 조각을 추적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무릎을 꿇고 바닥의 점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표정이 점차 진지해졌다. 정말이군요. 아주 희미하지만 확실히 물감 자국 같습니다. 박 변호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렇다고 해서 강은우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범인이라 증거를 조작하는 것일 수도 있죠. 나는 박 변호사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아닙니다. 저는 그림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감 조각은 저를 결백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단서가 됩니다. 이 조각은 누군가 이 그림을 훼손했을 때 그의 옷자락이나 신발에 묻어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는 홀 중앙에 설치된 대형 LED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 스크린에는 전시회의 실시간 CCTV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다. 사건 발생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 시간대에 이 그림 주변을 지나간 사람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화면이 빠르게 감기면서 사건 발생 시각으로 맞춰졌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내 눈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능력은 달랐다. 나는 수많은 영상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 섬세한 표정의 변화,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디테일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잠깐만요. 내가 소리쳤다. 경찰관이 재생을 멈췄다. 내가 가리킨 화면에는 경비원 복장을 한 남자가 훼손된 그림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지만 내 눈에는 그의 왼발이 아주 미세하게 미끄러지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그의 신발 밑창에 아주 작은 갈색 얼룩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저 경비원입니다. 저 경비원의 신발 밑창을 확인해 주세요. 분명히 훼손된 그림의 물감이 묻어 있을 겁니다. 경찰관들은 나를 의심하는 눈초리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지목한 경비원을 찾기 시작했다. 경비원은 홀 한쪽에 서 있었다. 경찰관들이 다가가 그의 신발 밑창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커졌다. 신발 밑창에는 내가 말한 것과 똑같은 갈색 물감 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경찰관은 당황한 듯 중얼거렸다. 박 변호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강민선은 놀란 표정으로 나와 박 변호사를 번갈아 보았다. 경비원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비명을 질렀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저 그때 김지훈 선생님이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은우 아가씨, 이 기회의 끝까지 가야 하오. 저자는 분명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오. 나는 김지훈 선생님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나는 경비원을 노려보았다. 누가 시켰지? 누가 당신에게 이 그림을 훼손하라고 했어? 그리고 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 경비원은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그게 박정아 변호사님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변호사는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 마라. 감히 나를 모함하다니. 저자가 나를 끌어들이는군.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비원의 자백에 호라는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박 변호사를 비난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유령처럼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경찰은 경비원과 박 변호사를 즉시 체포했다. 박 변호사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나를 향해 이를 갈며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와 함께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나의 힘으로 나 자신을 지켜냈고 나의 명예를 회복했다. 호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아까까지 나를 비난하고 의심하던 사람들은 이제 나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그 작은 단서를 찾아내고 범인을 지목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내 그림을 비난했던 평론가들도 이제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강민선은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이 그런 일을 꾸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언니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사과가 내 모든 분노를 씻어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내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전시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훼손된 그림은 임시로 철거되었지만 나의 그림은 이제 홀 중앙, 가장 좋은 위치에 다시 걸렸다. 사람들은 내 그림 앞에 모여들어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들은 내가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슬픔과 고독, 그리고 강인함을 이제야 이해하는 듯했다. 언론인들은 나의 능력과 나의 그림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강은우 작가, 뛰어난 추리력으로 범인 검거에 일조하다. 강은우, 그림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다. 그녀는 진정한 예술가인가? 아니면 천재 탐정인가? 나는 한순간에 미술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나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강산그룹 회장의 몰락한 딸이 아니었다. 나는 강은우 작가. 나의 그림과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인물이었다. 밤늦게 홀이 한산해졌을 때 나는 내 그림 앞에 섰다. 그림 속의 혼돈과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희망의 빛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 그림을 통해 나 자신을 치유하고 세상을 향해 나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그림으로 세상을 바꾸고 내게 일어난 모든 부당함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의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나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아버지의 진정한 의도를 파헤치고 나의 인생을 뒤바꾼 그 모든 비밀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변호사의 계략이 만천에 드러나고 나의 명예가 회복되자 세상은 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언론은 나의 특별한 능력과 뛰어난 그림 실력을 연일 칭송했고 유명 갤러리들은 앞다투어 내 전시를 유치하려 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강은우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예술가 강은우로 불리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강민서와의 관계였다. 박 변호사가 체포된 후 민서는 나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는 박 변호사가 자신의 재산 관리인이자 법률 고문으로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으며 그녀 역시 박 변호사의 통제 아래 있었다고 고백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박 변호사님이 저를 이용하고 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언니가 저를 시기해서 해코지하려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박 변호사님이 저에게 언니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 주입시켰어요. 언니가 불안정하고 언제든 재산을 노릴 수 있다고. 그래서 언니의 행동을 늘 경계하고 의심하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녀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내 마음속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도 너를 오해했어. 네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결국 우리 둘 다 아버지의 거대한 계획 속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닮았으면서도 다른 우리 둘은 결국 같은 상처를 가진 자매였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오랜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매가 되었다. 박 변호사의 몰락은 그녀의 죄에 걸맞았다. 그녀는 횡령, 사기, 명예훼손, 기물파손교사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모든 법률 자격이 박탈되었고 결국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강산그룹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던 그녀의 탐욕스러운 야망은 철저하게 파멸로 끝이 났다. 나는 그녀의 최후를 들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강민서는 박 변호사가 횡령한 재단 자금과 숨겨진 비자금을 모두 밝혀냈다. 그녀는 박 변호사의 부정행위로 얼룩졌던 강산문화재단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내게 재단 이사직을 제안했다. 언니의 뛰어난 능력과 예술에 대한 통찰력으로 재단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니의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재단을 통해 숨겨진 재능을 가진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민서의 제안은 내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나의 재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처럼 좌절을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기꺼이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우리는 함께 강산문화재단을 새로운 예술과 나눔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100억 원의 상속 여부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았다. 나와 민서는 재단을 재정비하며 아버지의 유언과 관련된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서는 박 변호사가 아버지의 유언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나와 그녀 사이의 갈등을 조장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버지의 유언은 단순히 모든 재산을 민서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니었다.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숨겨져 있었다. 나의 모든 재산은 강민서에게 상속한다. 단, 나의 장녀 강은우에게는 서초동 자택과 매달 생활비 500만 원을 지급하며 그녀가 스스로의 재능을 깨닫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강산그룹의 지분 10%를 양도한다. 이는 그녀가 자신 안에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나의 유일한 선물이다. 나는 강은우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강민서는 강은우의 성장을 돕고 두 자매가 서로 화합하여 강산그룹의 정신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 변호사는 이 부분을 교묘하게 은폐하고 마치 내가 철저히 버림받은 것처럼 꾸며냈던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 안의 잠재력을 믿어주었던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동안 아버지를 향한 오해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었다. 그는 내가 강산그룹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찾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나와 민서는 서재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책꽂이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일기장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민서의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서의 어머니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순수하고 강인한 마음에 반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안에서는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민서의 어머니는 민서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민서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없었고 민서가 성장할 때까지 그녀를 먼 친척집에 맡겨두어야 했다. 그는 민서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것을 민서에게 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유언장에 그렇게 썼던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도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항상 사랑했지만 나를 너무나 나약하게 키웠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강인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일부러 내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 나서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나의 그림을 보고 놀라워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어린 시절 내가 몰래 그림을 그리던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의 남다른 기억력, 즉 사물을 사진처럼 기억하고 재구성하는 능력 또한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랐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두 딸아, 부디 너희는 서로를 의지하고 화합하여 내가 이루지 못한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너희는 각자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것이다. 나의 부족함으로 너희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부디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언제나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으며 우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오해와 원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를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우리가 스스로의 빛을 찾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서재에서 발견했던 낡은 사진 속에 희미한 아이가 민서였음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늘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사진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유언이 어떻게 집행될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의 특별한 능력 또한 아버지가 알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김지훈 선생님을 찾아가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날개를 펼치기를 바라셨던 거였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혹독한 시련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한다오. 나는 김지훈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내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진정한 멘토가 되어 주었다. 강민서는 약속대로 강산그룹의 지분 10%를 내게 양도했다. 나는 다시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재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민서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강산그룹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머물지 않았다. 우리는 스스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우리는 자매로서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고 강민서와 화해한 후 나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00억 원의 상속은 더 이상 내 삶의 척도가 아니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고 나의 재능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나는 강산문화재단의 이사로서 그리고 강은우 작가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2년 후 우리는 아버지의 유언을 충실히 따랐다. 강산문화재단은 민서와 나의 공동 운영 아래 환골탈태했다. 우리는 재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젊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나는 나의 경험을 살려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예술가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은우의 비츠웰르네이었다. 나의 이름처럼 그들의 재능에 빛을 비춰주고 싶었다. 어느 맑은 봄날, 나는 강남의 한 유치원 강당에 서 있었다. 내 앞에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붓을 쥐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유치원은 은우의 빛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곳이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집중하는 눈빛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자, 얘들아, 색깔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변신할 수 있어.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어떤 색깔이 될까? 아이들은 일제히 주황색이요 하고 소리쳤다. 나는 활짝 웃었다. 이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붓을 들고 캔버스에 자유롭게 색을 칠했다. 아이들은 나의 붓질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강산그룹의 딸이라는 사실도 과거의 아픔도 모두 잊혀졌다. 나는 그저 그림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꿈을 키워주는 행복한 선생님이었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들고 내게 달려왔다. 선생님, 제가 그린 그림 어때요, 선생님? 저는 우리 강아지를 그렸어요. 나는 아이들의 그림 하나하나를 정성껏 보아주고 칭찬해 주었다. 비록 서툴지만 그들의 그림 속에는 순수한 열정과 무한한 상상력이 담겨 있었다.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강은우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해요. 이렇게 재능 있는 분이 직접 가르쳐 주시니 아이들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과거에는 이런 칭찬이 공허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의 재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준다는 사실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었다. 오후에는 민서와 함께 강산 아트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아트센터는 강산문화재단이 건립한 곳으로 젊은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과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어진 복합문화 공간이었다. 센터 입구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미술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민서는 단상에 올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개관사를 했다. 그녀는 이제 강산그룹의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다. 나는 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나의 비전과 젊은 예술가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꿈을 가진 모든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소통하며 그들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희망의 공간입니다. 저 또한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저의 재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두 번째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객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김지훈 선생님이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내가 처음으로 그린 추상화를 구입했던 컬렉터와 나의 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나의 그림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개관식 리본 커팅을 위해 민서와 나는 나란히 단상에 섰다. 우리 옆에는 김지훈 선생님과 아트센터의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우리는 환한 미소로 리본을 잘랐다. 이제 강산 아트센터는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그날 저녁 민서와 나는 오랜만에 서초동 빌라로 돌아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다. 별은 여전히 내 곁을 지키며 우리의 다정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껏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저택에서 먹던 화려한 음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이곳의 음식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언니,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시다니. 비록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자매가 되었잖아. 민서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버지는 우리에게 단순히 돈을 물려준 게 아니었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을 선물해 주신 거야.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시간을 회상했다. 박 변호사의 배신, 우리의 갈등, 그리고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순간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겪었던 시련들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서와 나는 함께 앨범을 펼쳤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과 함께 새로운 사진들이 채워져 있었다.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그린 그림, 아트센터 개관식에서 환하게 웃는 우리 자매의 모습, 그리고 별과 함께 뛰노는 사진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가 그린 가족 초상화가 있었다. 그림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민서와 내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사진 뒤에 숨겨진 비밀은 없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은 마치 아버지의 눈빛 같았다. 나의 삶은 100억 원의 유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목적을 찾았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시련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다. 민서가 내 어깨에 기대어왔다. 언니, 이제 우리 앞에는 어떤 봄이 찾아올까? 나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새로운 봄이겠지. 더 따뜻하고, 더 밝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봄.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갈 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앞날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다. 돈에 얽매였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두 자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우리의 삶은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은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어딘가에서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